안녕하세요. 2025 전형계획안 분석 시리즈 중에 의예과를 맡은 강남하이프학원 입시센터장 김영준입니다. 앞으로 수시 모집 요강이나 정시 모집 요강이 그 확정안으로 발표가 되어야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지만 일단 이 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모집 규모와 전형 방식에 대해 일단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의예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대학별로 다 그 분석안들에 관련된 이 영상들이 계속 이제 업로드가 되니까는요.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 대학 학과들을 좀 찾아서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의예과의 2024학년도 그리고 2025학년도의 전체 선발하는 인원의 규모입니다. 2024학년도에 비해 2025학년도가 전체 선발 인원에서 한 7명 정도 줄어들었다. 그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차이점에서는 오히려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정시보다 약 한 40명, 그건 50명 가까이 좀 증가가 됐다. 요건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구분을 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원 내 선발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들이 지원을 하는 그 전형들이에요. 그리고 정원 외 선발이라고 한다면 농어촌 전형과 같이 약간 조금 특수한 조건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제 기준이 됩니다. 우리들한테는 일단 정원 내 선발하는 인원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하겠죠.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인원을 비교를 해봤을 때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약간 증가를 하고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걸 전형별로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수시에서는 교과 그리고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큰 세 가지의 전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 정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수능과 학생부를 같이 평가를 해서 선발하는 대학들도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의 선발하는 인원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핵심은 정시에서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2025학년도에는 약 한 100명 정도가 이제 감소가 돼요. 그 인원들이 학생부까지 다 포함을 하는 이제 그 학교들로 약간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한번 구분을 줘 볼게요. 그룹을 총 4개 그룹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4개 그룹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소위 말하는 메이저, 주요 의대, 그리고 서울 수도권 의대 11개 대학, 그리고 지방 국립대학, 그리고 지방 사립대. 요 4개 그룹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전체 선발하는 인원들 중에서 각 전형들마다 종합, 교과, 논술, 수능, 그리고 지역수가 있고 지역정이 있는데 지역수는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수시 전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역정이라고 하는 이 구분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정시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진한 음영을 칠해져 있는 그 숫자들이 있어요. 보시면 메이저 의대와 서울 수도권 의대는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안에 가장 좀 진한 색으로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의 전형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로 선발하는 전형의 2가지를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그 수도권과 그리고 서울 메이저 의대에 해당하는 이 대학들은 종합 전형과 정시에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이 선발을 하게 된다. 이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 국립대와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젠 종합 전형이 아니라 이쪽은 일반 전형이겠죠. 지역 인재의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여기 제일 많이 선발을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지역 할당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40% 이상 선발을 해야지만 돼요. 강원, 제주 요 지역들은 20%까지 되어 있지만 다른 대학들은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능과 그 다음에 지역 인재로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들을 제일 많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역 인재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해당하는 학생들한테만 적용이 가능한 대학들이 되는 거고 전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 이쪽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혹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선발하는 이 모집군 안에서도 특정한 전형과 그 특정한 인원 안에만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자, 이걸 바탕으로 나는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까? 요걸 한번 이제부터 따져보도록 해볼게요. 처음에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발하는 인원은 2025학년도에 약 880명이에요. 전년도에 비해 한 2명 정도 증가를 했지만 큰 차이는 없죠.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로 이것도 조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들보다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좀 더 많이 선발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됐죠? 네, 지역 인재로 할당되어 있는 인원들을 선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실제 교과 전형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율들보다 각각에 해당하는 지역에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조금 구분을 해서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그냥 선발하는 인원이 사실은 너무 적어요. 160명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반면 지방 국립대와 지방 사립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350명 이상씩을 선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서울 수도권 내에서 서울 수도권에선 지역 인재로 선발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는 않겠죠. 이 안에는 순천향대, 인제대 혹은 울산대 요 정도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 대학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일반 서울 수도권 내에 다 해당하다 보니까 전부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국립대와 지방 사립대는 그 해당하는 지역 학생들한테 40%씩을 할당을 해야 되다 보니 지역 인재로 선발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70%, 60% 이상의 그 많은 비율들도 이렇게 선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조금 의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혹시 그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찾아보신다면 엄청나게 높은 교과 등급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들이 전국에 있는 각 고등학교에 전부 다 막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게 의대잖아요. 이 의예과에서 그 안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입시 결과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좀 감안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내 성적의 위치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어느 대학을 내가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각 대학별로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대학마다 이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서 선발하는 인원들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쪽은 지금 보시면 서울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고 이쪽은 지방 사립대 인원들을 이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8명, 11명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저 인원들을 뒤에 말씀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학교들마다 선발하는 그 전형의 인원들을 막 체인지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 각 대학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인원들의 편차가 나타나는 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순천향대가 좀 그렇게 나타나고요. 강원대학교,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또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이 인원은 종합전형에서 인원들이 감소한 만큼 교과 전형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좀 입장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계명대학교는 면접 전형이 이번에 2025학년도에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과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인원수가 그만큼 좀 감소가 됐어요. 이런 선발하는 전형의 신설 혹은 인원수의 가감에 따라 입시 결과에 또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희망하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은 단순히 지금 올해 몇 명이 뽑나 이게 아니라 전년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확정안은 아니에요. 나중에 수시 선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 4월 이후에 발표가 된다면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 교과 전형 내에서도 선발하는 그 방법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교과 100, 그냥 순수 교과 성적으로만 선발을 하는 저 대학들이 있고
교과와 출결을 포함하는 학교, 그리고 교과 서류라고 하는 건 별도로 제출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마치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정성적인 평가들을 하는 학교가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고 교과 면접을 또 진행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단계별 전형이라고 해서 이 단계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로 약 한 3배수 혹은 5배수, 많은 학교들은 20배수까지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요. 그리고 면접에 따라 이제 또 합격과 불합격을 이제 나누게 되는 이렇게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 30개 이 대학들 중에 절반 이상인 16개 대학이 단순히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게 돼요. 제일 많이 선발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실 때 이 교과 성적을 산출하잖아요. 단순히 교과 등급만 이제 산출을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학교처럼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가 나타나 있죠. A, B, C로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 또 반영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렇게 학교들마다 또 편차가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대학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내 성적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만 반영을 하는지 혹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까지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교과 서류에서는 내가 단순히 생각을 하고 있는 교과 등급만 가지고 또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만큼 알차게, 예를 들어 희망하는 이 학과, 경북대학교에 의예과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의학 계열 쪽으로 당연히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서 학생부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탐구 활동이나 또한 선택 과목조차 선택 과목들도 여기에다 포함이 되어야겠죠. 막 나는 공대 쪽으로만 막 학생부를 많이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성적이 좋아. 그래서 의대를 한번 지원해 볼까? 이랬을 때 되게 불리한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학생부에 있는 그 서술되어 있는 탐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의예과와 과연 매칭이 잘 되어 있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세대학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원래 연세대학교는 단계별이었어요. 추천형 전형이라 그래서 1단계에 몇 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을 한 후에 이렇게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학년도에 확 바뀌어요. 어떻게? 저렇게 교과 100으로 바뀝니다. 저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계별 같은 경우에 특히 면접 일자가 수능 이전이었어요. 그러면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학생들한테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또한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을 다시 치러야 된다는 것조차 너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연세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제는 한 번 더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로 인해 조금 더 지원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전형 방법뿐만이 아니라 지원하는 학생들과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대학들마다 최저 기준들의 편차들이 나타나요. 어떤 학교는 세계 영역 등급합 4, 어떤 학교는 3개 영역 등급합 5, 그리고 고려대학교처럼 4개 등급합 5,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연세대학교가 사실은 추천형에서 원래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과 성적과 면접만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 1등급 2개라고 하는 탁 최저를 두둥 하고 내놨어요. 물론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없고에 대한 편차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납니다. 더구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수능 성적에 기반한 등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등급을 어떻게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 때는 상당히 잘 받았다가도 실제 시험에 갔을 때는 또 안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 실제 시험 내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보다 실제 시험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까지 나타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존재하는 게 이 시험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등급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걸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이라고 해도 전형에 따라 최저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가톨릭 관동대학교도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은 세계합 4.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 탐구 이 네 과목 중에 세 개 과목 합사, 뭐 1, 1, 2 정도면 되겠죠. 그렇게만 되면 최저가 되지만 강원인재라고 하는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세계합 5로 한 등급이 더 낮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낮으니까 더 좋고 저게 더 편한데, 그리고 나는 강원도에 해당하니까 저기에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등급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달성할 수 있는 비율, 인원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우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세대학교는 최저 기준을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걸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진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미래인재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는 2024년도까지 교과 전형에서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른 대학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학교들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교과목의 등급들을 전부 다 기본으로 성적 산출을 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세대학교는 Z점수라는 걸 활용을 했어요. 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걸 바탕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과목들마다 Z점수를 쫙 산출을 하고 난 뒤에 그 산출된 Z점수에 따라 별도의 또 점수를 이제 부여하고 그걸 합산으로 해서 전체 총점을 계산하는 그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랐죠.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그걸 그대로 그 기조를 유지합니다만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에 Z점수를 활용하지 않고 등급 점수를 다른 학교들과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입시 결과를 그래서 2025학년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년도 결과를 맹신하면 잘못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려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교처럼 이게 2025학년도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과고 의대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에서 확통을 응시한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과 전형들이 생겼습니다. 많이 좀 늘어났어요. 이전까지는 뭐 순천향대학교 정도, 고신대 요 정도가 될 수 있었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다양한 학교들이 이제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했던 학생들도 뭐 당연히 의대를 지원할 수 있고 과탐이 아니라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좀 열어놓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문과 학생들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등급의 그 입시 결과에 끼치는 영향이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추후에 나중에 모집 요강이 다 확정돼서 발표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분석을 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고려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교가 확통을 응시를 해도 수능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대학들이 경희대도 있고 고신대도 있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합전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종합전형에서 이제 선발 인원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좀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대학들마다 이전 연도 2024년도에 비해 선발하는 인원들의 편차가 나타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톨릭 관동대 2024학년도에는 8명은 선발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앞서 교과 전형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종합전형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인원들이 여기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반면에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은 신설로 8명을 새롭게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있는 반면 한양대학교는 이번에 좀 크게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양대는 39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냥 쭉 선발을 해왔습니다. 그걸 두 가지 전형으로 이제 나눠놨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받는 추천형과 그리고 이전 연도에서 선발을 냈던 일반 전형과 같은 서류형으로 두 가지 전형을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인원수 자체는 일단 일반 전형 2024년도에 선발을 했던 일반 전형의 인원이
다 빠지고 새롭게 신설된 전형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오히려 서류형이 약 이전 연도의 일반 전형과 같은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전형이 하나 신설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전 연도까지 2024학년도까지 39명을 선발을 했던 한양대학교가 2025학년도에는 55명까지 선발을 늘려놨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기회가 더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런 편차가 나타나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 이걸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종합 전형에서도 전형 방법들이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일괄 선발과 그리고 단계별 선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먼저 일괄 선발이라고 하는 건 보통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학생부가 되겠죠. 이제는 자기소개서도 없고 다른 게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학생부만으로 선발을 하거나 아니면 저 일괄 선발 안에도 서류, 학생부와 함께 면접을 치르게 돼서 선발을 하게 되는 대신 단계, 1단계 몇 배수로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일괄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모두 다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선발을 하게 되는 걸 일괄 전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안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기회 부여가 있냐 없냐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서류 평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면접 평가이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저를 달성했을 경우 누구에게나 기회장이 열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 최저 기준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서류의 영향력 하나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내면 원서를 지원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서류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혹은 면접이 있다고 해도 이건 뭐 수능 뒤에 면접이 있지 않은 이상 수능 전에 면접까지 치렀을 때 내 수능 결과와 관계없이 그냥 다 합격과 불합격이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내가 혹시 수능에서 엄청난 고득점을 받았어요. 막 만점이에요. 다 맞았는데 그런데 내가 지원한 학교가 일괄 선발이었고 그 학교에서 갑자기 합격 통지가 탁 나왔다. 그러면 정시에 내가 그 뒤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 합격을 하면 정시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괄로 선발을 하는 저 대학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실 때 나의 수능 경쟁력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번 따져보시고 신중하게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납치 전형이 돼버려요. 이해 가시죠?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별 선발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몇 배수 학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2배수, 2.5배수도 있고 5배수도 있고 6배수도 있어요. 이렇게 배수에 따라 1단계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통과를 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면접을 치르게 돼요. 이 면접은 MMI나 혹은 서류 기반 면접 혹은 제시문 기반 면접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MMI의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학교가 될 수 있겠죠. MMI가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 방 안에 각각의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살펴보는 면접이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문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받아들인 이 문제를 바탕으로 내가 문제를 푼 해답을 이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제시문 기반 면접. 그 다음에 서류 기반은 나의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활동은 왜 했어요? 이 활동에서 학생이 얻은 건 무엇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질문들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학과에는 왜 지원을 했어요? 이런 그 기본적 질문들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서류 기반 면접이 됩니다. 대표적인 학교들이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학교들을 바탕으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어떤 형식의 면접을 진행을 해 나가는지 그걸 한번 따져 보시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단계별 선발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선발을 하고 난 이후에 뒤에 면접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내가 면접을 응시하느냐 응시하지 않느냐에 따라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무리 서류가 너무 좋고 그리고 평가를 잘 받아도 면접에 응시를 하지 않으면 그냥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면접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험을 보고 난 가채점 결과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지원한 이 학교들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면접을 안 갈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반면 내가 수능 성적이 생각만큼 잘 안 나와서 무조건 저 대학을 정시로는 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면접을 잘 치른 다음에 수시에서 합격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결과에 따라 면접을 응시하느냐 응시하지 못하느냐를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이 단계별 전형이 됩니다. 물론 면접이 수능 이전에 있는 대학이 몇몇 대학들이 있어요. 이제 그 대학들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히려 일괄 전형과 같은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겠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단계별 선발을 하는 대학의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서울대학교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면접이 또 어려우니까 이런 거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단계별 선발이었어요. 수능 이전에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능 이후에 쭉 면접을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가 딱 판단이 있었는데 이제는 2025학년도에 그냥 일괄로 쭉 빠지면서 면접이 없어졌어요. 입시 결과가 거기에 대한 영향이 되게 커질 수 있는 거죠. 왜? 이제 면접도 없고 그리고 수능 이전에 그냥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지금 융합형과 중앙대학교의 탐구형 이 두 개 대학이 일괄과 단계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게 2024학년도까지는 반대였습니다. 탐구형 전형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일괄 선발로 면접이 없었어요. 그리고 융합형이 단계별 선발로 면접이 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이게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입시 결과가 또 반대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이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전형에서도 각 대학들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과 그 다음에 세기압 4, 세기압 5, 6, 그 다음에 제일 최저 기준이 높은 내기압 5, 내기압 6까지 이렇게 쭉 대학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색깔이 조금 다르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각 대학들마다 전형에 따라 최저 기준이 다른 것들을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고려대학교의 계열과 고려대학교 학업이 있어요. 이건 왜 구분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해놨냐? 너무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최저 기준이 없는 계열 적합형이 있고 최저 기준이 가장 높은 학업 우수형이 있는 거예요. 이 최저 기준이 있고 없고에 따라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냐 하면 전형의 성격을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능 기준 자체가 필요 없는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게 계열 적합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업 우수형은 수능 성적 또한 좋은 학생이어야 된다 라는 게 학교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충북대학교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조금씩의 편차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한양대학교는 원래 일반적인 그 서류만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최저 기준도 없고 그냥 제출하는 것도 없고 면접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천형이 생기면서 세기압 4라고 하는 최저 기준을 적용한 전형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대학과 전형들은 일반고 학생들한테 문을 좀 더 오픈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양대학교는 두 개 대학을 구분져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외에 서울대학교와 가천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조금씩 차이가 나는 또 다른 이제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은 어떤 전형 방식과 그 다음에 어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이걸 바탕으로 일단
확인을 해 나가시면서 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 나는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걸 더 준비를 해야 될까? 일단 그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는데 학생부에 대한 부분과 면접을 치르게 되는 더군다나 이제 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대학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 학생부에 대한 퀄리티를 훨씬 더 높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반대로 고려대학교의 학업 우수형을 난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단 수능이 4개합 5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최저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인 수능에 대한 내 학업 능력을 좀 더 같이 끌어올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전형과 같이 종합전형에서도 고려대학교하고 이화여대, 한양대 등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할 때 이제는 확통까지 확장을 해놨습니다.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문과 학생들이 지원을 해도 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선 당연히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자연계열과 관련되어 있는 탐구 활동들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 기준에 대한 부분들만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통을 하는 이과 학생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확통을 하는 문과 학생들이 여기에서 합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해 가시죠? 그걸 기억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각 대학들마다 서류를 평가하는 방식들의 편차가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3가지 평가 요소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평가하게 되는데 각 대학들마다 명칭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대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 평가 영역들마다 반영되는 비율들의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중앙대학교의 융합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보다 학업 역량을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서류에서는 진로 역량이 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학업 역량이 보다 더 우수하게 평가되어 있는지에 따라 대학들의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내 학생부를 평가해보고 판단을 내려보실 때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학생부에 대한 그 작성 부분들이 2023학년도 이후부터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됐냐 하면 내용의 축소가 되게 많이 심해졌습니다. 뭐 독서도 반영하지 않는다. 이젠 그리고 수상 실적도 반영하지 않는다. 뭐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소개서도 이제 제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학생부만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평가를 하는 내용들도 축소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고 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는 보여줄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이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했는지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얼마나 많은 과목을 이수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에 이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 뭐 의대니까 예를 들어 생명과학 실험 혹은 고급 생명과학 같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조금 더 전문 교과라고 할 수 있는 그 과목들이 일반고에선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우리 시에서 우리 그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는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들을 얼마나 많이 이수를 했고 잘 이수했는지도 되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학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두 번째, 거기에 따른 또 태도도 보일 수 있고, 세 번째, 글자 수가 일단 500글자 이상이 늘어나요. 그렇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과학의 이수 단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내 진로 그리고 내가 앞으로 희망하는 계열과 관련된 활동들을 열심히 했고 학습을 이어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되게 중요해진 게 요즘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거기에 각 대학마다의 평가 항목들의 차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대학과 전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이후부터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많이 축소가 된 관계로 과목 간의 연계나 심화학습을 본인 스스로 얼마나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평가 요소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의 활동, 그리고 나의 탐구 능력, 그리고 나의 학업 능력들을 쭉 함축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걸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선발 인원, 그리고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 기준, 거기에 각 대학들마다의 평가 방법의 이제 좀 차이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전형에서는 내가 희망하고 목표로 하는 대학들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면밀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준비를 이어나가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로 이어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시에서 뭐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학생부 쪽을 많이 관리하지 못한 학생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수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논술 전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논술로 선발하는 대학이 전체 39개 의대 중에 이 9개 대학밖에 없어요. 더구나 전체 선발 인원은 10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소수고, 소수의 대학들에서 그 논술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난 어디를 써야 되지? 뭐 어느 대학 쓰는 그냥 논술을 써야 되지? 몰라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학들마다의 또 논술 유형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최저 기준들도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지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또 준비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각각 9개의 대학들이 전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떤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논술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교과가 또 반영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가톨릭 대학교도 20% 반영을 하고 경북대학교도 30%,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도 교과가 20% 반영을 합니다. 반면에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순수 논술 100으로만 이제 선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세계합 4 이상의 높은 최저 기준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그런데 경희대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왜 그런가? 이 대학들은 소위 말하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 선택을 꼭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과탐을 무조건 응시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기준 자체를 폐지를 한 겁니다. 이과 학생들만 무조건 지원을 해야 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과 학생도 지원할 수 있어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과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통에 좀 더 강점이 있어, 난 수능 모의고사를 난 수능을 확통으로 치를 거야 했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확장돼 나갈 수 있다, 지원하는 그 인원들에 대해서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가 뭐냐면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의예과의 그 경쟁률입니다. 보통 뭐 100대 1은 이제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200대 1, 300대 1, 600대 1까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600명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의 3학년 전체 인원보다 뭐 보통 2배 이상 많은 그 숫자가 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각각의 최저 기준들이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최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비율들이 약 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뭐 한 5, 60%까지 쭉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됩니다. 그리고 왜 대학들마다 이렇게 좀 경쟁률의 차이가 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산대는 지역 인재로만 선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희대, 그리고 경북대, 가톨릭대에 비해서 연세대학교 미래도 높고 인하대도 너무 높아요. 왜 그렇지? 이거는 논술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이 겹치는 대학들끼리는 같이 지원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험 시간도 갖고 이럴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 연세대학교 미래 혹은 인하대 같은 경우에 이 해당하는 요일 자체가 이 대학만 논술을 치르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그냥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어떤 유형의 논술을 치르는지가 사실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는 수리 논술만 치르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이 있습니다만 대학에 따라 과학을 치르는 대학들도 있어요. 거의 선택을 해야 돼요. 물화생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아주대는 특이하게도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뭐 경북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경북대학교의 의학 논술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약식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대학들마다 그 응시하는 과목 그리고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 나는 과학을 되게 잘하는데 그 학생이 수리 논술만 치는 저 앞에 있는 대학만 지원을 한다?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대학들을 지원하는 걸 활용을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출제 범위가 대학들마다 차이가 나타납니다. 뭐 어떤 학교는 공통 수학이 들어가는 반면에 어느 학교는 확통도 들어가는데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확통은 또 빠져 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하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 반면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만 포함이 된다. 이런 걸로 유불리가 조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기하 준비를 전혀 안 했는데 또 기하가 출제되는 대학에 지원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학의 개수가 많지 않고 선발하는 인원도 너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술 전형 또한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되는 그 전형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막 눈 감고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꼼꼼히 이것도 한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나한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대학들. 나는 교과 성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 거기에 나는 확통도 웬만큼 해놨고 기하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과학 논술도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학생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대학들을 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이 대학들이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반드시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면 도대체 이제 정시 수능으로 선발하는 이 대학들은 대학들마다 무슨 차이가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표준 점수가 있고 원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백분위, 등급 이런 점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없어요. 그런데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은 나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 등급은 수시에서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을 하게 되고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이 두 가지의 점수로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대학들마다 단순히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가 뭐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변환 표준 점수는 백분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탐에 100이 있고 어떤 과목에 99, 98 이렇게 쭉 받았어요. 그 해당하는 백분위에 따라 대학들마다 부여한 개별적인 점수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있어요. 그걸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주로 최상위권 대학들이 좀 그런 걸 많이 활용들을 해요. 뭐 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런 메이저 의대들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최대한 좀 적어질 수 있게끔 만들려는 게 그게 대학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대학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단순히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탐구에 나타나 있는 백분위를 반영을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수 백분위만을 이제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네 가지 구분으로 지어 놓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각 분마다 해당하는 대학들과 그리고 대학의 그 주요대, 수도권, 국립, 사립대로 이렇게 좀 구분을 네 가지로 나눠 놨어요. 저도 막 이렇게 구분을 제가 처음에는 해놨는데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붉은색으로 표기된 대학들이 있죠. 인하대학교는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죠. 그걸 반영하는 대학인데 붉은색으로 지금 가군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나군의 충남대학교가 또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백분위를 활용하는 조선대학교에 나군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표기를 해놨냐? 이게 2024학년도에는 다군에 있었던 대학이 가군으로 온 게 인하대. 그리고 가군에 있던 대학이 나군으로 온 게 충남대.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도 가군에 있다가 이제 나군으로 옮겨온 대학이 됩니다. 2025학년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위치만 바뀐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당하는 그 군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른 군을 어디를 써야 되는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가군에 있는 인하대학교가 다군에 있을 경우에는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이화여대처럼 서울에 있는 가장 최상위권 의대를 쓰는 이 학생들이 다군에 쓸 대학이 있었던 거예요. 인하대 혹은 순천향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젠 그 대학이 가군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군에 쓸 대학이 없어요. 그렇죠? 높은 상위권,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 다군에 쓸 대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다 어디 쓸까요? 전부 다 일로 몰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인하대를 쓸 수 있었던 학생들이 이젠 그냥 다 순천향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천향대학교의 입시 결과가 또 확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영향들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각 군의 이동에 따라서 다른 군에 어디를 쓸 수 있는지가 차이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군 이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들에 대한 그 부분들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대학들마다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선발하는 인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확정안은 아니죠. 이건 다 계획안이에요. 2024학년도도 이제 지금 다 발표가 나긴 했으니까 2024학년도가 있는 저 숫자는 현재 지금 발표를 한 인원들이 되는 건데 2025학년도는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히 계획안이 되는 거니까 최종 모집안이 나중에 내년도에 발표가 나오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의 글로컬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지금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가로가 없는 숫자가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에요. 건대는 지금 2024학년도에 9명을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지역 인재로 5명을 선발을 했는데 2025학년도에는 그냥 일반 전형으로 10명을 선발을 하고 지역 인재가 없어졌네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인원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 대학들을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음영이 칠해져 있는 이 대학들, 인하대, 충남대, 조선대 요 대학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 이동이 있었던 가군에서 나군으로, 다군에서 가군으로 요런 대학들이 인원이 증가가 됐다. 요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군별로 가감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2024학년도에 비해 2025학년도에서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인원수를 체크를 해봤는데 가군은 약 한 4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대신 일반 전형의 나군은 한 16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50명 정도가 일단 줄게 됐어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 선발하는 인원은 크게 줄진 않았는데 가군에서 50명이 준 그 인원이 거의 그대로 나군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만 거주하는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그 전형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 인원이 몇 명이다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없고요. 각 대학에서 발표를 한 그 모집 요강과 대학마다의 계획안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선 그 각 대학들마다 각각의 영역, 그러니까 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요 네 가지의 영역에 따라 반영 비율들의 편차가 조금씩은 나타나요. 예를 들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40%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와 반면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33.3으로 되게 높은 편으로 반영을 하게 돼요. 결국 그 탐구 성적이 되게 좋은 학생들이 유리한 학교는 연세대학교가 유리한 학교가 되는 거고, 반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25%고 수학이 40% 반영을 하다 보니까 수학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학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이런 대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이 부분들로 인해 내 점수 구조에 따라 대학별로 유불리가 나타나는 게 이제 정시가 됩니다. 그 부분들이 내가 어느 대학에 더 유리하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차후에 그 수능 성적표 혹은 수능 시험을 치르기 이전에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도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국어를 잘하는데, 나는 수학을 잘하는데에 따라 나는 어느 대학들이 좀 더 유리하구나. 저 대학은 내가 되게 불리한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판단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2025학년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음영이 칠해져 있는데 이게 뭐냐? 탐구를 과탐이 아닌 사탐을 응시를 해도 정시에서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원래 그렇지 않죠. 의대, 특히 이제 자연계열은 당연히 과탐을 응시해야지. 수학은 미적 기하를 응시해야지. 딱 그런 대학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오픈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대학들은 탐구를 사탐을 응시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도 확통을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렇게 나타나요. 각각의 대학들이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균관 대학교는 명확하게 구분짓진 않았어요. 과탐을 선택할 시에 가산점이 가능하다라는 정도까지 그냥 뉘앙스만 풍겨놨지 확정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들, 예를 들어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 과목당 점수를 4점을 더 높게 준다라거나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미적분과 기하, 그 다음에 과탐을 응시했을 경우에 각각 3%씩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산점들을 부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확통과 혹은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요.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양대학교는 가산점이 없어요. 그럼 여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미 통합수능이죠. 이 통합수능에서 수학 성적의 그 확률과 통계 최고점이 미적분 혹은 기하의 최고점보다 높게 나온 적은 없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크게 의미가 있으려면 오히려 성적을 따로 산출을 해야죠.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 성적을 따로 산출을 하고 미적분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을 따로 산출을 하고 그렇게 나타난다면 확통 선택한 학생들한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통합 수능으로 성적을 산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의미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단순 표준 점수를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 뭐 서울대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혹시 사탐이 갑자기 그 해 2025학년도에 최고 표준 점수가 막 80점이 나오고 과탐의 최고 표준 점수가 60점대 중반이다 막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사탐을 응시하고 의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각 대학들마다 반영하는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부여에 따라 유불리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희망하는 대학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더구나 거기에 덧붙여서 가산점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혹은 투과목을 응시한 경우에 가산점이 더 추가로 부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있는지 그런 걸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20, 40, 영어 10, 탐구 30이라고 하는 반영 비율이 있는데 저 한 가지의 반영 비율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A 유형과 B 유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점수를 산출을 해요. A 유형은 수학하고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게 점수를 산출을 하는 거고
비유역은 국어와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게 산출하게 되는 그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점수를 산출을 하고 난 뒤에 둘 중에 높은 점수를 그냥 반영을 해줘요. 이건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 알아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 하면 학생들의 점수 구조가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는 혼돈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이거는 지금 의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과에, 성균관대학교의 모든 학과에 적용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 중에 택 1이라고 했지만 이건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대학에서 높은 점수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 아, 요런 차이가 있구나.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시는 보통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여기 나와 있는 3개 대학은 수능에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2024년도에는 고려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가 이미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학년도에 부산대가 신설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부산대와 서울대학교는 이 역량평가와 교과평가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정성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면 고려대학교는 정량적으로 그냥 나타나 있는 수치에 따라 평가를 하게 돼요. 이 평가에 대한 영향들이 그럼 학생부의 영향이 얼마나 되냐, 저게 뭐 안 되는 아이가 막 붙을 정도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거의 합격과 불합격이 근접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이 주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학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내가 학생부를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학생부 관리를 다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그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려대학교는 미적, 기하, 확통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 앞서 보신 것처럼 과탐은 필수로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요 대학들은. 그리고 부산대와 서울대는 수학에서는 미적, 기하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고 탐구도 과탐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앞서 보셨던 뭐 성균관대학교나 인하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확통을 선택을 해도 되고 사탐을 선택을 해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3개 대학은 과탐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부산대와 서울대는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도 필수예요. 둘 중에 하나.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미적, 기하, 확통까지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면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다 나타나 있는 반면에 영어는 절대평가로 그냥 등급만 나타나 있죠. 그래서 되게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영어야 그냥 웬만큼 나오겠지. 영어 등급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수학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실제로 많이 만나봤고.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고 난 뒤에 영어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각 대학들마다 1등급과 2등급 간의 점수 편차들을 나타낸 겁니다. 대가대와 단대, 가톨릭 관동대까지 보시면 수학 4점짜리 한 문제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거의 2등급이 되는 순간 저기는 못 간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점수 편차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대학뿐이냐? 아니에요. 여기 나타나 있는 웬만한 대학들까지 뭐 아주대 요 정도까지는 적어도 일반적인 3점짜리 혹은 4점짜리 한 문항 이상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들이다 보니까 특히 단순히 지금 나타나 있는 등급 간의 점수 편차뿐만이 아니라 각 대학들마다 이게 반영 비율 안에 앞서 보신 그 영역별 반영 비율들 있죠. 그 안에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 지금 5점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반영 비율 안에 그걸 적용을 하게 되면 6.5점 이상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게 또 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실제로 저도 국어, 수학, 과학까지 너무 시험을 잘 본 학생이 영어가 갑자기 2등급이 탁 나오는 순간 쓸 수 있는 대학이 확 줄어드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절대 등한시하거나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오히려 절대평가니까 1등급만 나오면 안정적으로 훨씬 더 많은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잘 기억하신 다음에 틈틈이 그리고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이어나가셔서 수능에서 결코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학생부 교과전형, 그 다음에 종합전형, 논술, 그리고 정시까지 의예과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2025학년도 계획안을 기준으로 변화된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선발하는 규모와 그 다음에 선발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점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라 뭐 전년도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올해 2025학년도에는 어떻게 또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지, 추이가 나타날런지,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좀 더 다뤄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수시 모집 요강 혹은 좀 내년도에 지나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보다 더 좋은 정보와 자료들로 뵐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거죠. 2025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고, 아니면 와, 이제 난 진짜 시간이 얼마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짧다면 짧지만 아직 그래도 1년 이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희망하는 대학도 조금 더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들을 준비해 나가신다면 내년도에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힘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